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민감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확정돼서 다음 달쯤에 발효가 되면요. 우리나라에게는 앞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건요. 지난 1월에 분류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 외교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은 뒤통수 치는데 핫라인은 먹통,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여야는 이번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에? 무슨 소리냐고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니 탓이요? 3월 17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월요일인데 참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고 김세론 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측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기를 그냥 바랬던 것뿐입니다. 다만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 측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에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소속사가 1차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김세론 씨는 살려달라는 문자를 김수현 씨에게 보냅니다. 김수현 씨는 이에 대한 답으로 2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지금에서야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자, 오늘 많은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고요. 자, 저희가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앞서 2차 내용 증명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제일 관심인 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시점에 고 김세론 씨 측이 왜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오늘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유튜버를 고소합니다. 이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생전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교제 사실을 증명해야 했기에 김수현 씨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족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몸져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새롭게 밝힌 사실이 바로 2차 내용 증명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을 통해 새롭게 밝힌 2차 내용 증명 사실관계, 김세론 씨는 전 소속사로부터 1차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온 건 전 소속사의 2차 내용 증명이었다고 합니다. 2차 내용 증명의 내용은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것, 김수현과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김세론이 생전 이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내용 증명을 보낸 게 그동안에는 한 차례 김수현 씨 측이 그 소속사가 사실 김수현 씨 1인 기획사 소속이니까 김수현 씨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김수현 씨 측이 소속사가 내용 증명을 한 차례 보낸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알려졌는데 내용 증명을 한 차례 더 보냈다. 즉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내용 증명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그래도 궁금한 건 2차 내용 증명까지 김수현 씨 측이 보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김세론 씨가 오빠 살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개인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았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과하게 느낀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의 이 다정하게 보이는 그 만났을 때 찍었던 사진으로 추정되는 그 사진을 잠깐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인, 그러니까 그
김세론 씨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도한 어떤 압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김세론 씨를 어떻게 보면 궁지로 몰아넣어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할 거다.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공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증명에 보면은 협박죄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론 씨 측 주장으로는 사진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린 김세론 씨가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그걸로 협박까지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추후에 김수현 씨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해당을 한다고 하면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증명의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협박죄에 해당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신체나 뭐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진 올리지 마세요 이러면은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지하는 것까지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내용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법적인 권리 행사 법이 내에서 행사했다고 보면 이걸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세론 씨의 그 교통사고 위약금 7억 원 두고 변제 독촉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두고 지금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는 우리가 내용 증명 2차례를 보낸 게 배임 문제 등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법인 돈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변제받으려는 노력 자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대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세금 신고하고 이럴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로 공적인 문서를 남겨두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세론 씨 측 입장에 따르면 배임 문제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론 씨가 과도한 채무 독촉을 받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김세론 씨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공방,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방, 다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히 하재근 평론가님, 김수현 씨 측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2차례 보냈고 사실 유족 측은 그런 심적 압박이 당장 7억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갚아야라는 내용 증명을 2차례 받다 보니까 심적 고통을 느껴서 압박이 심해서 그게 결국 김세론 씨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지만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세론 씨 측이 그런 압박을 심하게 느껴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이유를 밝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미루어 짐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수현 씨 측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김세론 씨 측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이거를 매정하게 내용 증명을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김세론 씨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적으로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다. 사정 설명도 없이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느냐? 혹시 그런 감정적인가요? 이게 결국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뭘 밝히려고 하는 걸까요? 김세론 씨 측은. 그러니까 김세론 씨 측에서는 김수현 씨가 그 김세론 씨하고 사귀었다는 것도 부정하고 그다음에 빚 갚으라고 그 회사에서 압박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뭐 벼랑 끝으로 몬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김수현 씨 측에서는 그 사귄 기간,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정했지만 이번에는 사귄 기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빚 갚으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지금 서로 배치되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메시지만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 아마 이걸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더 많은 것들이 공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그냥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한 것 자체는 당연히 돈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수준, 일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엄청나게 뭐 독촉을 했는지 그거는 향후에 어떤 뭐 증거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예요? 최재모 교수님. 네. 앞서 제가 잠깐 김세론 씨, 김수현 씨가 당시
김세론 씨가 심적 그 채무 7억에 대한 부담, 압박을 받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오빠 살려줘. 나 지금 너무 한꺼번에 7억 갚으라면 내가 어떻게 갚겠어.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줘.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른바 읽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서운함 뭐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텐데 왜 거기에 이런 반응가 없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김수현 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보낸 게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또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김선호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뭐 김수현 씨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고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네. 그런 부분이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저희 그냥 이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냥 얘기를 해보면 김선호 씨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도 들지 않았을까? 이런 관계 손절을 뭐 한다.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첫 번째 문자에 예를 들면 뭐 좀 기다려달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용 증명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김선우 씨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당장 돈을 못 갚았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그 피해를 생각하면 그 심적 고통 두 가지가 다 올 거예요. 뭐 7억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돈의 경제적 문제도 뭐 상당히 심적으로 고민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관계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적 고민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김세론 씨로 하여금 이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실관계야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김세론 씨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니 그러면 최재범 교수님 네. 사실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게 논란 불거졌을 때 지난주 상황 때예요. 지난주 상황 때는 입장을 정리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음 주로 했으니까 이번 주에 입장을 내려고 했는데 이 일정을 당겨서 지난주에 이미 냈잖아요. 장문의 입장을 예,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뭐 입장 같은 거 없어요? 김수현 씨 측에서는 그저께 다시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씨 측 입장에서는 이건 본인들이 말한 내용이 지금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반박하는 때문에 거잖아요, 네. 반박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김수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저께 네. 김세론 어머니의 주장 중 당사와는 그러니까 김수현 씨 소속사 얘기하겠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어머님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네.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으려던 어머니와 네.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 예를 들면 언론에 얘기하고 입장 밝히는 게 그렇다고 주장을 비공개로 하는 거죠. 만나고 싶다. 근데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예인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근데 실제로 논란이 커진 뒤 소속사 측에서는요. 유족에게 수차례 밤낮 가리지 않고 통화하자 만나자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해요. 연락을 취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 왜냐면 김세론 씨 아버지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김세론 씨 아버지가 전화가 왔고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네. 대목이 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의 뭐랄까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는데 장례식장 조문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속사 측이나 아니면 김수현 측에서 장례식장 조문도 오지 않더니 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리고 한때 소속사 연예인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교제도 했다는 거 인정이 아하,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했죠, 네. 그러니까 소속사로부터 처음 걸려온 전화가 이 전화였다는 거예요. 만나달라.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연락을 하면서 왜 그러면 그 전에 장례식에는 조문도 안 왔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오늘 뭐 기자회견 김세론 씨 측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그런 게 좀 진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배신감, 김수현 씨 측에 대한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 그런 것도 좀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세론 씨 유족 측은 김세론의 장례식에 많은 영화 드라마 관계자들이 찾아왔었다. 무대 인사 다닐 때 경호원들, 각 분야의 스태프들 조문도 끊이지 않았는데 영입 1호 배우의 장례식장에 조문도 오지 않은 전 소속사와는 다르다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아쉽고
깊고 감정이 상하였다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수현 씨 측은 유족 측 바람처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상태로 진실 공방을 벌이면 김수현 씨 측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고 김세론 씨가 사망한 상태라 김수현 씨 측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고 김세론 씨 측은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그만이지만 김수현 씨 측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석이 다르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입증에 상당한 난점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김수현 씨 측으로서는 김세론 씨 측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 씨가 이제 교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인정했어요. 입장문도 재차 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지금 뭐 광고계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불편해하는 기색은 역력하게 지금 뭐 언론 보도 통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김수현 씨 측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뒤따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변함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광고 업계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 제작 업계도 그렇고 여론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지금 김수현 씨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김수현 씨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당초에 논란 터진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 예정됐던 것도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녹화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이 떳떳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한 것처럼 인식이 될까 봐 나는 당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김수현 씨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앞으로 김수현 씨가 더 굉장히 이대로 간다면 활동 영역이 좁혀질 여지는 있는데 그래서 일부 매체가 야 이대로 가면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20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김수현 씨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음주운전, 도박, 마약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김수현 씨는 과거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가 4년 전에 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그러니까 김수현 씨 주장에 따르면 1년 정도 사귀었다가 4년 전에 헤어졌다. 그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김수현 씨가 그렇게 막 또 크게 불이익을 당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결국 양측이 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업계에서의 김수현 씨의 입지도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 중요해 보이는 건 앞서 김수현 씨 측이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에 만나자고 이 제안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들일지 만남이 성사될지가 지금으로선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사건 들으시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심정일 거다 생각하실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부모는 먼저 간 자식을 묻지 못하고 가슴에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숨진 딸 옆에서 밥을 먹을 수가,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세상에. 정확히 10년 전 오늘 발생해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사건 발생일로부터 보름여 뒤인 지난 2015년 3월 31일에 실종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날 이 신학대학 교수이자 40대 목사인 아버지가요. 중학생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딸의 가출이 잦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단순 미기가자 아니냐, 중학생이 가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네. 그 다음에 1월에요. 경찰이 이 여중생의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여중생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년 3월 15일쯤 가출한 직후에 이 친구, 그러니까 해당 여중생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엄청난 멍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멍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날 많이 맞았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그 진술을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친구가 이런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준 거. 근데 보세요. 애초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실종 신고를 한 건 2015년 3월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얘기가 진술이 드러난 건
해를 넘겼어요. 2016년 1월이 돼서야 친구가 그때 그 친구 만났는데 여기저기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맞았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세상에. 경찰은 이 사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경찰 여중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는데 어느 방에서 이 여중생이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목사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하재근 평론가 지금 귀를 의심하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미라 상태로 발견되다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딸의 시신이 발견되기 1년쯤 전에 2015년 3월 17일에 40대 목사하고 그 아내가 자신들의 딸이 그 당시에 12살,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고 7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딸을 속옷만 입힌 채 난방이 안 되는 방에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건요 목사 아니에요. 최진범 교수님. 저건 목사를 가장한 악마. 목회자가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당연하죠.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 자기 자녀를 어떻게 저렇게 그 사망에 이르도록 때릴 수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도저히 저는 목사를 떠난 사람이질 않습니다. 네. 저런 사람이 뭘 가르치고 뭘 설교를 하고 이랬다고 생각 끔찍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목사의 아내라는 사람, 이 사람 재혼한 아내라서 피해 중생에겐 계모였다고 합니다. 목사 부부라는 사람들 장기간 폭행으로 배가 고팠는지 태연하게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랑 할 수 없는 일이죠.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 진짜? 예. 근데 이제 물론 저 두 사람의 진술은 이런 거예요. 그때는 죽은지 몰랐고 예컨대 이때 아다를 깨우려고 했지만 이미 몸이 굳어 있었다 이러는데 그렇게 때려놓고 아이가 그 정도로 실신할 정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입에서 나올 그 소리 이게 옆에서 지금? 짜장면을 시켜서 둘이 먹고 그래서 119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했어야죠.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목사 부부라는 사람은 숨진 딸을 이불로 덮어서 방치를 했고요. 세상에. 이제 아무래도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냄새가 나니까 방향제를 뿌리기 시작해요. 어머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개월 동안이나 이 시신을 그대로 방치를 이 합니다. 사람 진짜.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자녀가 사망한 상태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주려고 집안 곳곳에 방향제를 또 설치해놓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이제 경찰이 나중에 발견을 했잖아요. 네. 시신을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더 황당한 얘기를 해요. 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목사 부부라는 인간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한 저는 변명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입니까, 저렇게 이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인간들이 사람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던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면수심의 이 인간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하고 가출 신고를 왜 하셨습니까? 따님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시신은 왜 방치해 두셨습니까? 이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신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 못 느꼈나요? 저런 인간은 목사 아니에요. 기독교계의 수치. 저런 인간 어떻게 목사입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목사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렇게 친딸을 때려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죗값도 치르지 않고 이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서 거의 미라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엽기적인 폐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에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이 사람 기소가 됐는데요. 근데 그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이 목사한테는 징역 14년, 아내한테는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요. 목사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아내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구형량보다 통상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에서 굉장히 죄질을 불량하게 봤다는 얘기고 네. 2022년에 아동학대 치사 양형 기준이 강화가 돼도 가중 지금 최대 한도가 15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20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은 경합되는 다른 범죄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 부부가요. 양형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와, 이런
진짜 진짜 이렇게 낯짝이 두꺼워요.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석고도 이제 반성하기커녕 형량 무겁다며 항소했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뭡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란 말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진짜 유인경 평론가님 진짜. 종교나 신념이라는 단어에 명예훼손을 한 셈인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기독교 목사님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모든 그 성직자들이나 종교를 보면 종교의 기본은 목사님이 옆에 계시지만 사랑이에요. 네. 구원보다 사랑이 먼저인데 딸을 사랑을 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오직하면 2심에서 형이 늘어났겠습니까? 다시는 종교적 신념이란 말을 빙자해서 이런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분노가 치미는 그런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머 세상 이게 대체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얘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저게 배우 방은희 씨의 사연인데 어머나? 방은희 씨가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결혼 당시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년 5월 달에 방은희 씨가 연애 33일 만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됐는데 네.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방은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낚시터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냥 딱 그랬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나 봐요. 근데 솔직히 저한테 들키지는 않았어요. 들키고 말고 할 만큼의 제가 그 정신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쓸 수도 없었고 제가 그때 산후조리원에 있었거든요. 내가 뭐 차라리 몰랐으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네 남편 지금 바람났다. 세상에 방은희 씨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지금 어렵게 털어놓지만 일단 놀라운 게요.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지만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지금 남편이 낙서를 간다니 와, 그 발상 자체부터 정말 빵당하네요 진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다시 들어도 얼마나 천벌이 나겠습니까? 방은희 씨는 원래 아이를 낳고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시기로 하셨지만 어머님이 허리를 다쳐서 아이고. 돌봐줄 형편이 안 돼서 산후조리원에서 6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도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아이도 돌보랴 또 생업에도 뛰랴 정신이 하나도 세상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 첫 번째 남편이 네. 이제 외도를 저지른 건데 사실 남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산후 우울증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호르몬이 전쟁을 치를 정도 되고 흐트러진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감까지 느낄 때 남편이 다른 여자랑 외도를 즐겼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세상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방은희 씨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근데 남편은 그러면 싹싹 빌었겠죠, 박선배 변호사님. 100배의 사죄를 해도 마음이 풀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당시 남편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니 네? 급기야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고 어머나? 말았다고 합니다. 방은희 씨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그런데 이혼해달라고. 저는 왜냐면 만나서 결혼을 33일 만에 했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따로 산다 하더라도. 정말로 전 이혼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혼해달라고 두들겨 패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남동생이 앰뷸런스를 자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 증거로 다 남겨놓으라고.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겁니까? 세상에 믿기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아, 정말 외도한 것만으로도 그것도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돌보지 않고 외도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빌기는커녕 이혼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폭행까지 가하다니 사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방은희 씨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방은희 씨도 정말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혼 사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러면은 누가 봐도 이혼 당장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혼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남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혼 결정을 한다는 게 엄마로서 쉽지 않은 데다가 특히 이게 거의 20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이혼이 더 터부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금기시됐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연예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망설여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같이 드라마를 하던 배우 배종욱 씨한테 너무 속상하니까 이걸 털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배종욱 씨가 아니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맞고 사는 게 어딨냐. 이혼하면서 행복 찾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첫 번째 결혼 3년 만인 2003년 5월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죽하면 이제 배정옥 씨가 그런 말로 이제 달래주고 위로해주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방은희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충격과 아픈 공포, 아픈 충격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끝인 거예요? 방은희 씨가 아까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 남편하고도 사연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방은희 씨가 세상에. 그 이제 이혼하고 나서 6년 만인 2010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도 33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도 기획사 대표하고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아내로서 참기 힘든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방은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네. 거기는 어느 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해놓고 다니는 술집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 늘 그냥 접대하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옷 벗고 막 이러는데 가슴 한쪽이 반짝반짝반짝. 이 펄, 반짝반짝. 이거 뭐냐고 딱 그랬더니 이제 나하고 결혼한 줄 알고 일부러 놀리려고 여자들이 일부러 묻혔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당함이 밉더라고요. 그래, 근데 끝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줘서 다행이에요. 참 듣는 저희가 더 송구하고 민망할 정도인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이거 놀리려고 묻혀준 거야. 지금 그랬대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핑계라고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남편 역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 나왔지만 여성 화장품을 몸에 묻히고도 장난치다 그랬다고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방은희 씨에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주고한 문자를 들키기도 했대요. 그때 또 뭐라 그러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은희 씨도 그냥 넘어가고 만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의 신뢰도를 잃게 된 방은희 씨가 견디다 못해서 그러면 좀 이혼을 한 번 했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티다 결국 결혼을 하자고 졸혼이라고 요즘 있잖아요. 네.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결혼을 할 거면 이혼하자고 했다. 그래서 아이고. 결국 두 번째 결혼 9년 만인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인생의 두 번의 아픈 어떤 글쎄요 경험, 결혼 실패 그런 걸 겪게 됐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그럼 지금의 방은희 씨는 이제 동침이 나와서 저렇게 뭔가 마음은 아프지만 후련하게 고백을 할 정도면 지금은 좀 뭔가 안정을 찾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방은희 씨가 이 프로에 출연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충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두 번의 결혼이 모두 다 사랑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외로움에 미쳐서 성급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혼에 이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비록 남편들하고는
결혼 2번, 이혼 2번을 했지만 그러나 남편 복은 없어도 아들 복이 굉장히 있는 그래요? 거예요. 아들이 현재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는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한번 아들과 같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래요? 이게 아들이 마치 남편이자 친구이자 아들이자 세상에. 또 딸 역할을 해주고 어머나. 있어요. 너무나 스위트하고 어머 저렇게 다정다감한 아들이 있나 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연애 상담을 해준답니다. 엄마는 다정하고 그리고 또 애교도 많고 표현도 많이 해주는 엄마한테 사랑한다 표현해주는 남자를 세상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서 든든하네요. 예, 아들이 추천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살짝 연애도 했었고 네. 연애 상담을 아들하고 한다는 오, 좋은데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왜냐면 상담비도 안 들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옷도 네. 사주겠죠. 모자 사이가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해 보여서 네. 모든 복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네. 아들 복이라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우여곡절을 겪은 방은희 씨 앞으로는 정말 탄탄대로 그리고 꽃길만 걸으시길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지금 뭔가 큰일 난 거 아니고 뭘 사라져요 최재봉 교수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우선 산에서 사라진 사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밤 오후 8시입니다. 밤 8시쯤에 부천 원미산에서 등산하던 30대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곳인가 봐요 세상에. 아니 그런데 밤 8시쯤 되면 지금 최재봉 교수님 예. 주위가 막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주변이. 그렇죠. 어두워지죠. 네. 근데 이 여성이 다음 날 16일 오전 9시 25분쯤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원미군 원곡동 원미산 정상 인근에서 한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밤새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고 하루 전 여성은 오후 8시쯤 등산을 하던 중 비탈길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돼요. 아이고. 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여성은 미끄러져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어머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락한 여성은 그 충격으로 기절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기절해서 깨어나서 눈을 떠봐서 움직이려고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고 통증이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누워 있었는데 다행히 아침에 등산을 온 등산객이 이 여성을 발견해서 구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은 너무 진짜 천만다행 하늘이 도운 게 지난 15일이면요 아직은 밤에 춥잖아 저체온증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데 일단 저곳이 지형이 어떤 곳이었어요 허준 변호사님? 저기가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비탈길이 경사가 기울기가 한 60도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다고 진짜 합니다. 가파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현장 사진인데 저것만 보더라도 아직 낙엽이 좀 젖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걸 지금 보시는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세상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4m가량 떨어진 이 굉장히 가파른 비탈길이었다고 하는데 어머나. 다행히도 진짜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성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무릎,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리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119 구급대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산악용 들것, 지금 구조하는 장면 사진인데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서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말씀하신 것처럼 일교차도 크고 아직까지 춥습니다. 네. 그리고 산은 밤에는 더 기온이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눈이나 이런 것들이 덜 녹아서 응달에는 굉장히 얼음이 아직까지 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3월에 다른 달보다 산악사고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이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같은 안전사고가 굉장히 잦은 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구조 헬기뿐만 아니라 구조대원들이 많이 출동하는 대형 사고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게 특히 지금 환절기인 3월에 많다는 걸 유념하시고 상춘객들, 등산객들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이번에는 하늘이 도왔어요. 하지만 혹시 저런 일이 제발 다시 일어난다면요. 절대 이런 무모한 행동하면 안 돼요. 이건 이 물론 소방대원들 다 힘드시지만 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걸 자기가 구하겠다 내려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목이 산에서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들인데 그럼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은 누구예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50대 남성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0월 오후 1시 30분경 해양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수중 레저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물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당시 이 남성 포함 총 6명이 함께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남성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호. 아니 근데 지금 언뜻 봐도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 시간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물이니까 시간 좀만 흘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바로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허. 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경비 함정이 4척이 이제 어머나. 동원이 되고 항공기도 한 대가 동원이 되고 네. 그다음 잠수 인원에 민간 드론 수색대까지도 동원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수색을 했지만 찾지를 못한 거예요. 어떡해요. 찾지를 못했는데 군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육군 해안부대로부터 야간 서핑객이 있다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나? 거기로 딱 가보니까 거기서 바로 그 서핑객을 바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일단 이것도 천만다행이고 천우신조이긴 한데 일단은 저 남성 무사인 어떤 건강 신체적으로 무사인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남성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구조 활동을 했던 해경 측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분이 그 서핑보드가 이렇게 망가진 게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연히 딱 잡은 겁니다. 다이버 하시는 분들이 드라이슈트라고 해서 몸에 물이 안 들어가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보호가 다 됐었고요. 7시간 있다 보니까 약간의 저체온만 호소했지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해경이 말에 네네. 의하면 처음에 실종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다행히 부서진 서프 보드를 발견해 그걸 붙잡고 버틴 거죠. 그러네요. 예. 때마침 거기에 부서진 서핑 보드가 있었던 것도 또 하늘이 도왔던 거예요. 그게 없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